대형 로펌과 법무부 하버드 법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명의 10대 소년 때문에. 이것은 한국인 천재 소년이 미국 법조계에 던진 폭탄과도 같은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국 헌법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한국인 소년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의 AI 법률 시스템이 법무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천재 소년을 직접 가르친 미국인 교수가 그에 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법대 교수 에단 윌슨입니다. 흰머리가 늘어가는 만큼 지혜도 쌓였다고 믿는 나이 45의 평범한 교수죠. 20년간 법조계에서 헌법을 연구하며 지켜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만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현실의 벽은 단단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던 밤, 텅 빈 도서관에 혼자 남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 누군가 숨죽여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책장 사이로 발견한 건 한 아시안 소년이었죠. 놀랍게도 그의 앞에는 미국 초대 대법원장 존 마샬의 희귀 판결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괜찮니, 학생? 소년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발갛게 부어오른 눈가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저 고개를 가로젓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남겨진 메모지에는 김준서- 스탠포드 영재 프로그램 해시태그 2174라는 글자와 함께 제 눈을 사로잡은 특이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맹점을 보는 자는 정의의 적이 된다. 대법관 홈즈의 말을 변형한 것 같았지만 아이가 이런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한 주가 지난 후 매서운 보스턴의 한파 속에서 랭델홀을 나섰어요. 학생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 작은 소년이 로스쿨 1학년생들과 둘러앉아 헌법 해석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감탄이 교차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시작됐어요. 사법학회 회장 제임스 러프가 불쑥 끼어들었죠. 이봐, 꼬마야. 귀여운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이곳은 법대생 전용 공간이니까. 제임스는 소년의 노트북을 거칠게 덮으며 비웃었습니다. 소년의 까만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년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러프 선배님, 존 마샬의 마버리 대 메디슨 판결문을 보셨나요?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하셨죠. 제가 이곳에 있을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건 규정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16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법리적 반박에 제임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제가 개입했죠. 제임스, 잠깐만. 그 학생은 내 특별 연구 조교야. 내 허락으로 이곳에 있는 거란다. 제임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소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동시에 도움이 없었더라도 자신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신선했어요. 미국 학생들과는 다른 겸손함과 예의, 그러면서도 보이는 단호함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준서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준서를 연구실로 초대했고 우리는 뜨거운 코코아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한국의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겪은 좌절감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습니다. 법전 속 복잡한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현실에 분노를 느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준서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소년이 우리 법조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거라고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따뜻한 만남이 4년 후 미국 법무부를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와의 만남 이후 저는 그의 행적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스탠포드 영재 프로그램에서 하버드 특별 청강생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법대 내에 퍼졌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200년이 넘는 하버드 법대 역사상 가장 어린 특별 청강생의 탄생입니다. 봄이 오고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강의실 복도를 지나던 중 알렉산드라 모리슨 학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죠. 윌슨 교수, 당신의 특별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모리슨 학장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준서의 배경에 관한 서류를 내게 건넸습니다. 12살에 홀로 미국에 온 그는 8개월 만에 SAT 만점을 받았고 컴퓨터 알고리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이력 끝에는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류상으로는 교육 기회지만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모리스 학장님,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봤어요. 마치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모리슨 학장의 의심 어린 말에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준서가 무언가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이런 의심의 시선이 앞으로 준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강의 날, 준서는 무거운 법전을 품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16살의 소녀는 교실 맨 앞자리에 당당히 앉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천재라고 해도 여전히 16살 소년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진행되는 제 수업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서에게 던졌습니다. 준서 군, 키퍼딩즈 대 월밍턴 사건에서 제14수정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해 보겠나? 그 순간 준서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의외였어요. 두려움이나 자신감이 아닌 잠시 동안의 결의와 슬픔이 교차했죠. 윌슨 교수님, 저는 그 판결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법적 평등이란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해야 하니까요. 그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영어에는 한국 억양이 묻어났지만 법리 해석의 정확성과 논리적 전개는 20년 경력의 변호사도 무색하게 할 수준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소외에 대한 감정적 공감까지 담아냈다는 점이었죠. 수업 후 몇몇 백인 학생들이 복도에서 준서를 향해 조롱과 질투의 말을 던졌습니다. 꼬마야 아는 척 좀 그만해.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결국 상처받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기숙사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와 한국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하고 애타는 듯했죠. 한국어를 알지 못했지만 엄마 상담소,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그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천재 소년의 무거운 짐을 보았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책임감.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하버드 캠퍼스를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오후, 준서가 제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교수님,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어요. 모두를 위한 정의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판례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와 딥러닝을 결합해 판결문의 맥락과 감정까지 분석합니다. 판사의 판결 패턴, 변호사의 논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배경에 따른 편향성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이민 관련 판결의 패턴 분석입니다. 보이시나요? 동일한 사건도 판사의 배경, 피고인의 출신 국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준서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시며 겪으셨던 문제들. 그것이 제 원동력이에요. 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정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가 하던 상담소가 문을 닫았어요. 어떤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주가 상담소를 내쫓았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 너무 귀찮은 존재가 됐다고 하더군요. 준서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언제 일이죠?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식당 대출금을 늘리셨고, 어머니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준서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제 오랜 고민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죠. 장미가 피기 시작한 5월의 어느 날 하버드 로스쿨 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어요. 뉴욕의 대형 로펌 파트너 리처드 코헨이 방문 강의를 하는 날이었죠. 코헨은 법조계에서 승리 제조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AI는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법률가의 직관과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알고리즘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준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코헨 변호사님, 만약 AI가 판사들의 판결 패턴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편향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법조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처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어린 학생의 이상주의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법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입니다. 강연 후 리처드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에서 준서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윌슨, 저 학생이 누구지? 그런데 너무 위험한 질문을 던지는군. 자네가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겠어.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조언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리처드의 과거 판결 자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교수님, 믿기 힘들겠지만 제 알고리즘이 코헨 변호사의 패턴을 분석했는데 그가 자문한 판결들에서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한 편향이 나타납니다. 준서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 그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에는 소박한 한식당에서 지친 얼굴의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식사는 제때 하고 있니? 어머니의 음성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준서는 화면 속 부모님을 보며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이 잘 돌봐주세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서야,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통화가 끝난 후 준서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16살 소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실감했어요. 가족이 보고 싶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도 안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다치셨는데도 일하시고 어머니는 3개의 파트타임을 뛰고 계세요. 모두 저를 위해서. 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내 편이야. 준서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6월 중순 법대 여름 심포지엄에서 준서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리슨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발표 중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핵심 데이터 파일이 손상된 것이었어요. 어젯밤까지 정상이었는데.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중 사이에서 비웃음이 들렸어요. 준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백업 자료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업 자료도 손상되어 있었어요. 준서의 발표는 망가졌고 강당을 빠져나올 때 그의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저희 집에 묵게 되었어요. 새벽에 부엌에서 불빛이 보여 확인해 보니 준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데이터를 누가 조작했어요? 준서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버 접속 로그가 있었고 하버드 법대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이슨 리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준서가 연구실에 홀로 남아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 러프와 몇몇 법대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김준서,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멍청한 트루스 엔진 같은 건 집어치우고. 하지만 제임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준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사건 이후 준서는 이전보다 더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대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혼자 연구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의 눈빛에는 좌절감 대신 더 강한 결의가 깃들었지만 홀로 짊어진 부담이 그를 점점 지치게 하는 것 같았죠. 여름 방학 동안 한산한 캠퍼스에서 저는 준서를 찾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2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의 옆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에 관심이 많은 14세 영재 마이클 첸과 이민자 권리 보호에 열정을 가진 13세 소피아 가르시아가 준서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두 학생은 MIT의 여름 영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고 우연히 온라인 법률 포럼에서 준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꿈을 꾸고 있어. 함께하면 어때? 소피아의 제안에 준서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이후 3명의 젊은 천재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알고리즘의 국제적 적용을, 소피아는 이민자 권리 보호 관점을 프로젝트에 더했어요. 준서의 아이디어는 이제 한 사람의 비전을 넘어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두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죠. 그들이 만든 새 버전의 알고리즘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트루스 엔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진실을 찾아내는 엔진이니까요. 그들의 열정에 감화된 저는 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판사 하워드였죠. 연방 판사로서 수십 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해온 그녀는 준서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워드 판사는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테스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서의 알고리즘은 판사들의 판결 패턴을 98.3%의 정확도로 예측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특정 인종과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판결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워드 판사의 지원으로 준서와 친구들의 프로젝트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빛이 켜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하버드 법대 내에서 준서와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불법 데이터 수집, 이게 하버드의 수준인가? 잘못된 정보로 가득한 글이었지만 그 여파는 컸습니다. 법대 행정위원회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코엔이 말했습니다. 이 소년의 프로젝트는 법조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가의 지도 없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와 하워드 판사는 즉각 반박했어요. 준서의 프로젝트는 순수한 학술 연구이며 실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준서의 학생 비자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민국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했어요. 이 말에 하워드 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날 저녁 준서와 그의 친구들은 제 집에 모였습니다. 소피아와 마이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준서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트루스 엔진 2.0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위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법대 지하 컴퓨터실에 은신처를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6살의 준서, 14살의 마이클, 13살의 소피아,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제이슨 리. 제이슨의 합류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로스쿨 학생으로 이전에는 준서를 견제했던 인물이었어요. 나도 한때 코엔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그가 법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고 준서 편에 서기로 했어. 제이슨은 준서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법률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팀워크는 놀라웠습니다. 준서의 기술적 천재성, 마이클의 논리적 사고, 소피아의 인권 감각, 그리고 제이슨의 법률 지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트루스 엔진은 더 강력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률 저널리스트 그레이스 황이 저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코엔이 과거 저소득층 관련 판결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시켜 대형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증거예요. 서류를 살펴보니 리처드 코엔이 지난 10년간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체계적으로 불리한 자문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코엔과 베이커의 관계입니다. 코엔과 베이커가 공동으로 투자한 법률 테크 회사들의 목록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5년간 비밀리에 로직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준서의 트루스 엔진과 유사한 법률 AI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대형 로펌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죠. 이제 코엔이 준서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가 분명해졌군요. 이것은 법률의 민주화가 아니라 불평등의 시스템화입니다. 우리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준서의 사건을 알게 된 인권 변호사, 공익 변호사들도 준서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어요. 홀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믿을 수 있는 동료와 멘토들이 있었어요. 16살 소년의 어깨에 놓인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버드 법대의 역사적인 랭델홀 강당이 오늘만큼 무거운 공기로 채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코엔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준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청문회는 코엔 측의 공격적인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준서의 미성년자 신분을 강조하며 그의 활동이 무면허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버드 법대의 명성과 법조계의 신뢰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실험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타샤와 카를로스는 준서의 알고리즘이 학술적 연구이며 코엔이 저소득층에 얼마나 불리한 자문을 해왔는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은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준서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짧게 인사한 후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트루스 엔진은 단순한 법률 AI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조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코엔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코엔이 자문한 판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되었어요. 코엔 변호사가 자문한 사건 중 이민자는 92%의 확률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서 백인은 78%의 확률로 승소했어요. 법대 교수진들이 술렁였습니다. 코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법이 인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코엔이 날카롭게 반박하려 했지만 준서는 침착하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코엔의 판결 패턴 분석이 나타났어요. 95%의 사건에서 특정 인종과 저소득층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코엔과 베이커의 비밀 투자 관계를 공개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법무부 고문 파슨스가 등장해 준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김준서 군의 프로젝트를 주시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법무부 연구 프로그램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코엔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우연의 일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준서는 차분하게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어요. 코엔이 취약계층에 관한 핵심 판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이메일 증거였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패턴일까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코엔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당신 같은 꼬마가 내 20년 법조계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무리 천재라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코엔의 분노는 오히려 그의 패배를 확실히 했습니다. 모리슨 학장은 준서의 특별 청강생 자격을 유지하고 그의 프로젝트를 하버드의 공식 연구 과제로 인정했어요. 코엔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트루스 엔진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 달 후 법률정의 아카데미가 출범했고 준서의 부모님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턴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준서의 앱으로 법률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코엔은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법조계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0년 후 뉴욕 유엔 본부. 26살의 준서가 무대에 섰습니다. 법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법을 다시 쓰려 합니다. 트루스 엔진 3.0은 법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경제 정의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준서의 비전은 이제 법률을 넘어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준서의 글로벌 트루스 이니셔티브는 이제 15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법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목격했습니다.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법의 경계를 넘어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정과 노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창조적인 문화와 기술을 한국인들은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